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요. 어쩔 때 보면 참 추잡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으면 이 집 때문에 몰려온 손님들이 옆집에 있는 내 가게도 한번 들려주니까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저거 하니까 내가 쟤보다 잘 되어야지 하면서 바로 다음날 옆집에 똑같은 가게 차려버리질 않나. 어떻게든 험담하고 깎아내려서 손님 똑 떨어지게 만들거나 장사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임대해주고 있던 건물주가 등 떠밀어서 나가라고 하고 그거 본인이 뺏어가는 경우도 종종 봤네요. 그런 거 보면 추잡스러운 걸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남 잘 되는 꼴을 저렇게 못 볼까. 사람들이 다 그런가 싶어서 한탄스러울 때도 있다니까요.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토가 그거거든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 어차피 다 같이 돕고 사는 세상이고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어려울 때 분명히 힘이 되어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따뜻한 분들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신념 지키면서 잘 살아봐야겠다. 나는 남 잘 되는 꼴 잘 보고 살아야지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 그러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네, 바로 얼마 전 결혼하고 새로운 식구가 된 두 손윗동서들의 얘기입니다. 애들도 아니고 정말 유치하게 절 그렇게도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비열한 사람들 특징 아시죠? 약자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했던 그들이 제대로 된 강자를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치는 약자가 된다는 걸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모질게 대한다고 나도 똑같이 모자라고 한심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 하는 생각으로 저도 여태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한도 끝도 없이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동서들 덕분에 본때 한번 제대로 보여주었답니다. 동서들 얘기를 하려면 제 결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 개념 없는 동서들과 결혼한 아주버님들이 물론 있을 거고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주버님들과 남편 모두 그렇게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집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설마 개차반인 남자를 남편감으로 골랐겠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은 사위감을 골라가지고 왔어? 내가 안 그래도 매번 여기 봉사활동 올 때마다 나도 저런 사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딸이 결혼하면 저런 남자랑 했으면 참 좋겠다. 항상 생각했었는데 원영이가 그동안 착한 일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복을 받나 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사위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이기적인 구석도 없고 우린 아무 때나 다 괜찮으니까 얼른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 자네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거 보면 사돈 어른들도 두말할 필요 있겠어. 보나마나 훌륭하시겠지 뭐. 저 처음에 결혼할 때요. 집안 반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을 쌍수 들고 환영하신 부모님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지금 복지 사업을 여럿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다 얘기를 하면 혹시라도 부모님이 누군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두 분이 옛날부터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 도와주는데 뜻을 같이 하셨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사회에다 이걸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복지재단 만들어서 양로원이며 보육원이며 여럿 운영하고 계시고요. 전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주말만 되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과 중 하나요. 남편도 그곳에서 만나서 인연이 닿게 됐고요. 그러니까 더 좋아라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어렸을 땐 매번 남부터 도우려고 하시는 부모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솔직히 딸로서 서운함을 많이 느끼기도 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좀 잘 사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다른 세상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내년엔 어디 유학을 갈 생각이라느니 이번 주에 아버지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이걸 샀다느니 저걸 샀다느니 저희 아버진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순전히 네 노력으로 해야 한다는 주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도 넘치게 지원해 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 해주다 보니 뭐 귀한 줄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른다고 더 혹독하게 키우셨던 분이었죠. 근데 원영이 너 집 잘 산다는 거 다 거짓말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우린 이런 얘기할 때 한 번도 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솔직히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좀 가난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혹시 주워온 딸 아니야? 집 가서 부모님한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울고불고 짜증을 냈던지요. 애들이 오죽하면 나보고 주워온 딸 아니냐고 그런 소리나 한다고.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좋냐 소리까지 했어도 아버지의 신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아 필요한 거 스스로 찾아서 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나서부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오로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금수저 부모님 도와서 고생 없이 출발선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알게 됐고,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받았던 커다란 지원과 혜택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어야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기부를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거기서 좋은 인연들도 참 많이 만났고요. 사람들이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복지 혜택 많이 보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가난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편견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곳에선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다시 돌려주고 싶어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정치 쪽이나 기업 쪽에서 한자리 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 부모님 보육원 출신이신 분들 꽤나 많으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덕분에 봉사활동 다니고 하면서 안면도 트고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크고 작은 도움들을 또 많이 받기도 했었죠. 도움은 결국 돌고 돈다고 부모님 덕분에 그런 덕까지 보면서 잘할 수 있었기에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거 부끄러운 소린가요? 직장 생활 꽤나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명품백 하나가 없어요. 명품 들고 다니면 별로인 사람이 명품 되는 것도 아닌데 고작 그 가방 하나가 뭐라고 그거 가지고 금 나누고 줄 세우고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솔직히 그 가방 하나 살 돈이면 겨울에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 몇 명은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난 치장하고 꾸미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자 했거든요. 얘기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저 정말 고리타분하게 산 거 저도 인정합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마더 테레사처럼 사는 건 좋지만 그래도 너 그렇게 재미없게 살면 연애고 결혼이고 아주 힘들어진다고요. 사실이었죠. 결혼 정년기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넘어가고 나니까 부모님도 슬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잔 나이 먹고 나면 결혼정보 회사에서 점수 같은 것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때 정말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내면의 따뜻함과 단단함이 잘 느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해서 그런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 이만한 사람 다시 못 만나겠다 싶은 그 느낌이 딱 와가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반응 보셔서 알겠지만 저보다 사위 더 좋아하세요. 속도 깊고 가치관도 잘 맞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부모님 말씀처럼 저희 남편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내신 시부모님께선 또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었겠어요. 시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데 난 이런 복까지 타고났구나.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할 필요도 없겠다 했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복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시댁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남은 시부모님이 아니라 동서들이에요. 동서들.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랑 같이 자라서 친구처럼 잘 지내. 형님들은 일찌감치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리고 잘 살고 계시고, 형수님들은 이것저것 많이 뭐 하시는데 여튼 내가 형님들이랑 친해서 그런지 당신도 형수님들이랑 좀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네. 가족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는 안 봐도 잘 알겠어. 잘 못 지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가 당신 말대로 형님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테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알겠지?
남편이 집안의 막내다 보니까 형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시고 나이 어린 아들처럼 대해주시면서 굉장히 헌신적인 구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도 회사 생활하기 시작해서부턴 형님들한테 고마운 마음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요. 뭐 다른 걸 해달라는 부탁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달란 부탁에 싫다고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살면서 나한테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정도로 자매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큰형님, 작은형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각각 8살, 6살이세요. 결혼하기 전부터 어쩐지 저한테 든든한 언니들이 2명이나 생긴 것 같아서 저도 형님들과 잘 지내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옆에서 코웃음을 쳤던 제 친구들의 말이 생각나네요. 남 중에 남인 사이가 동서지간인데 동서지간에서 어디 감히 우애라는 걸 찾으려고 드냐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었죠. 사람이란 나이만 먹는다고 다 철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갑이 묵직하다고 꼭 마음까지 여유로운 법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시집가고 난 이후부터 제 손이 동서들의 기가 막히는 실체를 깨닫게 됐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형님들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과정엔 질투심이라는 아주 치졸한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들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거슬릴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며느리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던 두 형님들께선 그게 썩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우리 막내 들어오고 난 이후로 내가 정말 많이 배운다니까. 우리 사돈 어른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몰라. 남 돕고 사는 게 말이 좋지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이거는 돈으로도 못 사는 귀한 경험인 거야. 예, 다음번에 봉사활동 갈 땐 첫째랑 둘째도 꼭 데리고 가렴. 며느리들이 나서서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밖에서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 거야 그래? 갈 때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셔가지고 듣고 있는 저도 민망해질 정도긴 했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당연히 내내 하는 거죠. 거기서 뭐 형님들도 바쁘신데 나가던 사람이나 계속 나갈게요 어머님 하면서 초를 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형님들 입장에선 자기들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님 질문에 내내 대답만 하는 제가 영 안 잊고 오셨나 봐요. 봉사활동을 가려다가 지난번에 시댁에서 얘기 나왔던 게 생각이 나서 형님들한테 연락을 했죠. 혹시 이번 주말에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코웃음을 치세요. 어머 동서 어떡하지? 난 그날 우리 둘째 동서랑 골프 약속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동서 그렇게 예뻐하시는 어머님이랑이나 같이 가지 그래? 동서 그리고 내가 그래도 몇 년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게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머마려운 똥개처럼 발 동동 구르고 다니는 거 그거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뭐라고 해야지? 가난하게 자랐나 싶고. 그래.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동서 많이 하고 착한 척 열심히 해.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형님 나한테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나 싶고 전화가 끊겼는데 정말 벙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사연 보니까 그렇게 싫은 소리 듣고 나면 바로 울컥해서 머리채라도 잡고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지간한 분들은 저 같은 반응이 일반적일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서 얼굴만 화끈거리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남편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낮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큰형님이 나한테 뭔가 화가 나신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놀라면서 원래 형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에 형수님 두 분이서 골프 같이 치러 다니시고 쇼핑 다니시고 하는 걸 어머님 안 좋게 보시고 한 말씀이셨대요. 일도 안 하면서 너무 거치장만 신경 쓰고 돈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쌓여서 터진 것 같으니까 시간 지나면 다들 마음 풀어질 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날 괜히 형님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저 때문에 뭔가 기분 상하신 게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시라고요. 메시지를 읽고 답장 한 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두 동서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 칭찬이라도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기분 나쁜 티를 꼭 내고 지나가시는 걸 보고 정말 날 싫어하고 있다는 걸 느꼈네요. 큰형님, 작은형님 두 분 다 강남 출신이세요. 뭐 사람 금 나누는 것도 아니고 고향이 경상도다 전라도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좁아터진 서울에서 강남구 출신이니 강북구 출신이니 하고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 웃기는 짓을 저희 동서들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강남부심이라고요. 말끝마다 강남이 하면서 사람 차별하는 건데 그냥 그런 얘기 하실 때 너무 부러워요. 강남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런 반응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이어지는 게 유치하다 하지만 막상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줄 모르거든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집안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시집 오고 나서 첫 제사인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형님들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음식 장만은 어떻게 하는지, 장만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전 무슨 일손을 도우면 되는지 하고요. 이런 건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면서 큰형님이 집 앞 카페로 작은 형님이랑 절 부르셨더라고요. 형님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도가 있나,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건가 의심하느라 한번 모여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진이 쏙 다 빠진다니까요. 두 분의 아주 유치한 일진놀인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큰형님 전화기에 대고 그러면 얘기하게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여기로 와라. 일요일 오후 3시니까 절대 늦지 말고 와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철저히 두 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해진 약속 장소 주소를 받고 이거 늦으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싶어서 일찌감치 준비해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브런치 카페에 도착을 해 있었어요. 30분이 지나도 형님들 얼굴은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계속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돌리시고요. 형님 도착하시려면 오래 걸리세요 하고 두 형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봐도 답장도 없습니다. 손님 혹시 음식 주문은 따로 안 하시는 걸까요? 저희 매장 3시부터는 메뉴 이용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서요. 죄송해요. 제가 일행이 있어서 메뉴 주문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락 안 받아서 죄송한데 혹시 이 이름으로 예약된 내역이 있을까요? 혼자 브런치 카페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니까 직원이 와서 혹시 주문은 따로 안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연락도 안 받는데 제가 혼자 음식을 시켜놓기도 뭐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형님이랑 작은형님 이름으로 예약된 내역이 있는지 직원분께 확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웬걸요?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래도 손님께서 시간을 착각하신 것 같다고 이분들 모두 4시에 예약자 명단에 있으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러니까 저 빼고 두 분이선 4시로 예약을 해놓으셨으면서 저한텐 잘못된 시간을 알려줘서 가게에서 덩그러니 기다리게 하려는 심보셨겠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괴롭힐 수도 있구나 싶어서 참 나이 먹어서 별거 없다 했습니다. 가게에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제 메뉴만 하나 따로 시켜놓고 1시간 반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으니까 두 형님들이 팔짱 끼고 룰루랄라 웃으면서 도착하시더라고요. 의도대로 막내 동서 기준 제대로 꺾어 놓은 것이 어지간히 뿌듯하셨던 모양입니다. 큰형님은 제가 메뉴를 따로 시켜놓은 걸 보고 인상을 확 쓰세요. 동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손윗 사람들 다 왔을 때 메뉴 같이 시켜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동서만 입이고 우린 입도 아니다 이거야? 형님, 아무래도 저한테 예약 시간 알려주시는 걸 착각하셨나 봐요. 제가 아까 2시 반부터 매장에 도착해서 앉아 있었는데 여기 점원이 형님들 전부 4시에 예약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장 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것만 하나 따로 시켰어요. 형님들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요.
제가 매장 직원한테 저 제대로 왕따 당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받을 줄 모르셨던 모양이죠. 두 분 모두 당황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아유, 우리가 시간을 착각했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대체 누가 믿으라고 하시는 건지 저도 기가 차서 그냥 웃고 있었죠. 동서, 강남 쪽은 잘 안 와볼 거 아니야? 강남 가게들은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곳에서 모임하는구나. 일찌감치 와서 분위기 좀 보라고. 우리가 배려한 거야. 설마 기분 상한 거 아니지? 되도 않는 거짓말이 차라리 낫죠. 그놈의 강남 부신 소리 듣는 순간 진짜 기운이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형님들이 저 엿먹이신 거 다 아는데 제가 호구로 보이세요? 하고 자리 박차고 일어날 정도 성격도 못 되니까 괜한 분란 만들기 싫어서 네네 감사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저 너무 호구 같아서 답답하시죠? 그러게요. 형님들이 별것도 없는 사람들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때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비벼볼 걸 그랬네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때 차례 준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보육원이며 양로원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따라서 명절 땐 다 같이 모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 부침개면 부침개 다 같이 나눠 먹을 음식이니 맛있게 해서 남는 것들 싸드리고 나눠드리고 하는 게 일상인데 시댁 식구들 먹는 양 생각하면 그건 일도 아니다 싶은 거죠. 오늘 약속 시간 가지고 장난쳐서 기분이 상한 건 상한 거고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형님들에게 여쭤봤죠. 시댁에서 제사는 어떤 식으로 지내냐, 제가 뭘 준비하면 되냐 하고요. 그래도 막내가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빠릿빠릿하게 뭘 해보려고는 하네. 그래, 이제야 우리도 뭘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지. 원래 우리 둘이서 제사상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동서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번 제사상은 동서가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때? 당연히 과일이니 뭐니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올 테니까 동선 그냥 집에서 일찌감치 아주머니랑 전이나 붙이면 되겠다. 그치? 또 두 분이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게 뭐 어려울 거라고 꿍꿍이가 있다고 한들 그냥 난 내가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리라는 생각. 그렇게 괴롭고 힘든 동서 회동이 끝나고 제삿날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선 며느리 드리고 나서부턴 일찌감치 제사 졸업하시고 그날 준비 다 되기 전까지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내다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 보는 값은 나중에 보태준다고 하셔서 필요한 것들 다 장 봐서 시댁으로 향했죠. 거의 몸만큼이나 큰 장바구니를 가지고 들어온 절 보고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집은 막내 며느리가 손이 제일 크네. 어떻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요? 이거 해본 적은 있어요? 고생스러운데. 그냥 사가지고 하지.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아주머니까지 고생시켜요? 저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시장 전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붙여봤어요. 나중에 식구들 가지고 갈 음식 담는 거랑 상 차리는 것만 조금 도와주세요. 제사상은 봐도 헷갈리네요. 음식하는 내내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도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주시면서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무지냐, 손이 빠르냐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손이 동서들 때문에 시집살이 많이 힘들지 않냐고. 남 눈에도 저희 형님들 까탈스러운 건 대번에 딱 보이시나 봐요. 또 생판 남한테 가족 욕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저희 형님들 보기만 그렇지 되게 살갑게 잘 대해주신다고 그랬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난 다 안다는 듯이 손 꼭 잡아주시는데 그래 내 시집살이가 마냥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다.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가족들이 나중에 가지고 갈 못까지 그릇에 예쁘게 담아 보자기로 포장까지 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니까 3, 4, 5 식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을 가득 채운 맛있는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도 말하는 거 보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당신 혼자 이걸 다 한 거야? 우리 조상님들은 막내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신다고 엄청 좋아하시겠네.
당신 덕분에 나까지 덩달아 같이 복받게 생겼어. 당신 이제부터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어. 알겠지? 설거지랑 뒷정리는 나랑 형님들이 같이 할 테니까. 형님들 반응 어땠냐고요? 뭘 어쩌긴 어째요. 제가 이렇게 제대로 잘 해놓을 줄 몰랐나 봐요. 얼굴이 아주 똥 씹으신 표정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제사인 걸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지 했는데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얘기하는 형님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빤히 알겠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집에서 음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가 막내한테 제사상 준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저희 위주로 생각했나 봐요. 제사상 준비하라고 하면 당연히 솜씨 좋은 집 가서 전 주문해 놓고 찾아가지고 올 줄 알았지. 온 집안을 이렇게 기름 냄새에 진동하게. 많이 배워야겠어, 동서. 아유, 난 오랜만에 집안에 기름 냄새 도니까 옛날 생각도 나서 좋구만 뭘 그러니? 세상에 아가 너 이거 혼자 다 한 거야? 어디 어줍지 않은 반찬집에서 한 것보다 훨씬 솜씨 좋네. 아마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괜히 음식 냄새 나고 하시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매번 준비를 하실 때 어디서 전을 주문해서 가지고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아름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왔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놀라셨구나 싶었죠. 어디 재벌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새로 들어온 며느리 기강은 안 잡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의도대로 순탄하게 제가 욕을 먹어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두 분 아마 짜증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루 종일 일 같이 해주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거든요. 아유,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웃긴데 정말 며느리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보신 것 같네요. 오늘처럼 제가 할 일이 없었던 적이 또 있나 싶더라니까요. 말도 어찌나 예쁘게 참하게 하고 어른 생각하는 마음도 보통이 아니든지 저도 나중에 이런 며느리 보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런 날은 음복도 제대로 해야 된다면서 가족들 제사 끝마치고 가지고 갈 음식까지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 다 했다니까요.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머, 우리 아가 아주 아주머니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우리 아주머니 음식 솜씨만큼이나 사람 많이 타고 가르시는데 아주머니가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는 거 나도 처음 들어보네. 넌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참 재주도 많다 재주도 많아. 아유, 안 그래요 여보? 본격적으로 제 칭찬판이 벌어지니까 두 형님들 아주 약올라 죽기 직전이죠. 제사상도 왕창 망치고 음식을 뭐 직접 하나 사가지고 와서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면서 절 못 배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그것도 실패.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선 첫째랑 둘째도 요리학원 그렇게 다니더니 상 직접 차릴 생각 한 번 안 했다고 은근히 돌려가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 속으로 두 분 그렇게 쭈그러드는 거 보니까 고소해서 킥킥 웃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나쁜 마음 하나 안 먹고 그냥 주어진 일, 시킨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두 분이 본인들 스스로 욕을 먹는 지름길로 들어가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제서야 별 수 없이 입꼬리를 억지로 당겨 웃으시면서 하하 그러게요. 막내 동서가 참 잘하네. 배워야겠네.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사이가 영 그래 보이셨는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안의 며느리들끼리 사이 좋아야 밖에서 봤을 때도 이 집안 잘 굴러가는구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남남으로 살아서 불편하더라도 자주 얼굴 보려고 노력하고 뭘 해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번 노력해보라고요. 저희 두 형님들 가만 보면 참 안쓰럽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갈 걸. 꼭 입을 열어서 꼭 본인 점수를 본인들이 까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야 동서랑 뭐든지 같이 하고 싶죠, 어머님. 저랑 둘째랑 엄청 친한 거 아시죠? 서로 애도 봐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살아오는 환경이라는 게 다르다 보니까 동서는 저희랑 같이 어울리는 게 영 어색하고 불편한 모양이에요. 먼저 골프 모임 따라오겠다는 얘기도 없고 와인 모임 권할까 하다가도 동서가 와인을 뭐 알겠어요?
괜히 사는 것도 바쁜데 머리에 쥐날 일들 만들까 싶어서 저희가 배려했는데 앞으로는 동서 모르는 거 있어도 저희가 잘 챙겨가지고 먼저 데리고 다닐게요. 그래? 하긴 너 입에 술 대지도 않는 것 같아 좋기는 한데 그래도 큰애랑 둘째 따라가서 모임 갈 일도 많으니까 형님들한테 와인 같은 건 좀 배워놓지 그러냐, 응? 형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요. 강남 밖에 사는 저는 평생 뭘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강남 밖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원시인인가요, 그럼? 골프도 칠 줄 모르고 와인도 마실 줄 모르고 그냥 평소에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뿐이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조기교육 철저하게 받아 즐길 수 있는 상류층 문화들은 다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줄까 했는데 오늘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기 전까지 시댁을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형님들을 보니까 저도 배알이 좀 꼴려서요. 그런데 이럴 땐 눈치 없는 남편이 참 좋아요. 이런 거 제 입으로 말하면 너무 짜치는 거 아닌가 싶은 것들, 뭐 형님들이 날 미워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는 남편이 대신 말해주면 사이다를 말통으로 마신 것 같은 속 시원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엄마, 형수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람 보기보다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운동이니 와인이니 이런 것보다 봉사활동은 더 좋아하는 게 특이 체질이라 그렇지. 장인어른께서 아직도 외부 선물로 와인 보내실 일 있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추천해달라고 하는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격식을 얼마나 차려야 하는지 물어봐서 딱 추천을 해줘요. 어쩔 땐 나도 보고 있으면 내가 와인 영업직 사원이랑 결혼을 했나 싶다니까요. 그뿐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수업 많이 들어서 골프, 승마, 꽃꽂이 못하는 게 없어. 어머, 그러니? 우리 새아가 남들한테 일절 뽐내는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괜한 오해를 했네. 하긴 이렇게 훌륭하게 딸 키워내신 장인어른이 다른 건 몰라도 교육엔 아낌없이 투자하셨겠지. 오히려 우리가 너한테 배워야겠다 이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형님들은 이제 맞장구 칠 기운도 없나 봐요. 얼마나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지 오죽하면 아주버님께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그래도 가족들 다 모여있는 자리인데 웃는 낯으로 좀 있으라고 표정 관리 좀 하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는 게 다 들렸다니까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개망신을 주려고 두 형님들이 준비하신 자리가 어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슬 제 자랑을 듣는 자리로 변하게 됐으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 난 강남에서 살고 난 항상 거들먹거려야 하고 나보다 훨씬 못 사는 것 같고 명품에 관심도 없고 내 소나기에 쥐락펴락 되지도 않는 저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부득부득 하시는 게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분위기로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저도 괜히 형님들을 더 긁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적당히 눈치껏 칭찬도 거절하고 말아야겠다 했는데 작은 형님께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셨는지 구구절절 운을 띄우시는 거 있죠? 모임이요, 모임. 그래, 우리 막내 동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참 많이 배우고 지냈나 봐. 근데 그거 알지? 인간관계엔 어디 가서 배울 수 없고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어머님께서 며느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저랑 형님이랑 같이 모임 가는 거 거기 막내 동서도 데리고 갈까 봐요. 뭐 바깥에서 하는 말로는 상위 1%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네. 어쩌네 그러는데 거기 계신 분들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거 좋아하시고 남한테 베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동서랑도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회원 아니면 원래 그 모임 참석도 못하는데 저희가 부탁하면 아마 동서 정도야 그냥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 그래 거기 한번 같이 가면 되겠다 동서. 동서도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싫다고 너무 집안에만 있고 그러면 나중에 방한퉁수 되는 거야. 원래 이 와이프들이 신경 쓰는 분야가 내조만 있는 게 아니라 외조도 있는 법이거든. 어머님 왜 땡땡 회사 이사 있잖아요. 저 건너편에 어머님 교회 다니시는 사람이요. 거기가 원래 이사될 깜냥이 아닌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나 했더니 글쎄 와이프가 법대 출신 와이프인데
그 모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죠? 싹싹하게 잘해서 남편이 성공한 거죠. 저희가 괜히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끌어다 그 모임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집안 생각하는 며느리들 또 어디 있다고요? 그래, 세아가 그렇게 좋은 모임이면 나가볼 만하지 않겠어? 돈 주고도 못 나가는 모임이라잖니. 나도 밖에서 이것저것 활동하다 보니까 인맥이라는 게 귀찮아도 필요하더라고. 여기서 거절하면 형님들이 신경 써서 만들어준 자리 뻥하고 걷어차는 배응망덕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 알겠다고 형님들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나중에 시간 장소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저도 은근히 말에 힘을 실어서 얘기를 했죠. 지난번 모임에서 저 혼자만 시간을 다르게 알려주신 전적이 있어서 그 앙금이 살짝 쌓여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저 혼자만 옷 입는 거나 장소나 형님들이 마음먹고 다른 곳을 알려줄까 싶어서요. 제 말뜻에 숨은 의도를 아신 건지 형님이 아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다음번에 모임 갈 땐 차로 데리러 가겠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가 시어머니 귀에 그렇게 두 분이서 저를 물먹이신 게 들어가면 혼날 것 같다는 눈치를 보셨나 봐요. 집에 들어오는 내내 남편한테 얼마나 가기 싫다고 징징거렸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들이 선한 의도로 저한테 그렇게 좋은 자리를 주선해 주셨을 거란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대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본인들이 하는 모임에까지 같이 나가자고 하시나. 그냥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그런 모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안 나간다고 할까 하고 한숨을 푹푹 쉬니까 남편이 딱 봐도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저한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번엔 형님들한테 한번 져준다 생각하고 가서 맞장구나 쳐주다 오랍니다. 아까 우리 밥 먹는 자리에서 당신도 들었잖아. 본인들 놀고 싶어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남편 위해서 나가는 거다 하고. 우리 어머니랑 당신 앞에서 형수님들도 면 좀 세우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당신이 가서 맞장구 좀 쳐줘. 얘기 들어보니까 형수님들 그 모임 들어가려고 돈을 엄청 쓰셨다고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영 빈말은 아닌가 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미안해. 당신한테 부탁 좀 할게. 형님들의 숨은 의도가 정말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인 거 보여주고 싶어서라면 까짓거 눈 딱 감고 그냥 비위 한번 맞춰드린다 생각하고 가자. 저도 그런 심정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두 형님들 아주 신나셨어요. 제사 이후로 한동안 잠잠했었던 강남 부신병이 다시 재발하신 것 같더라고요. 모임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툭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 모임에 갈 옷을 미리 사놓고 골라놔야 한다는 등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오는 자리니까 동서도 가기 전에 테이블 매너나 이런 것들 좀 배워놔야 한다는 등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들들들들 볶아대는지 누가 보면 전 그런 고급 식당에 가서 포크나 나이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저도 형님들이 하도 그렇게 성하니까 모임 자리에 가서 적당히 꿀리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에 나가서 옷도 하나 사고 형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뭐 모임 하나 가는데 이런 차 정도는 끌고 가줘야 한다면서 고급 외제차까지 렌트해가지고 절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전 무슨 모임 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어이가 없었죠. 그냥 차를 둘러보고 있는데 형님들 눈엔 그게 제가 그런 고급차 한 번을 못 타봐서 신기해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건지 아주 기분 나쁘게 깔깔거리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우리 동서 겉으로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싫어요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사람 습성이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난 사실 이거 원래 안 좋아해요 하는 사람들 있지. 동서 보면 딱 그런 사람들 같아가지고 여우가 포도 못 따먹으니까 신포도라고 하는 것처럼 안 그래도 됐는데 말이야. 여튼 우리가 오늘 교육 한번 제대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미리 충고를 해준 대로 로봇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모임에 도착했어요. 상위 1%라는 모임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곳에서 한 번은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아니, 다른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요. 형님들이 대체 이런 모임에 어떻게 끼셨나, 그게 신기해서요. 두 분 다 우월감에 취해 그러더라고요. 어때, 동서? 여기 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급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실감이 나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다가 아주 코가 납작해졌어요, 형님. 저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집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네. 이제 식구들도 없겠다. 절 아주 대놓고 조롱하는 두 분의 모습이 유치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때였어요. 두 형님이 아주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거의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선 무슨 무술이 다루듯이 제 머리를 같이 숙이면서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이 모임 리더야 싸가지 없게 제대로 인사 안 했다간 우리까지 제명되는 수가 있으니까 너도 예의 차리고 똑바로 얘기해. 알겠어? 뭐 여기 오기 전까진 본인들이 모임 대표인 것처럼 굴더니만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 있으니까 시녀가 따로 없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모임 리더가 고개를 든 제 얼굴을 긴가민가하고 보시더니 반갑다는 듯이 손을 꼭 잡고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두 형님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입을 떡하니 벌렸고요. 어머 맞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런 모임 싫어하는 줄 알고 한번 나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고상한 모임에서 누가 그렇게 격식 없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나 구경하려고 온 건데 아니 이 귀한 사람이 여기서 왜 이런 숨을 겪고 있어요? 응? 대표님, 저희 막내 동서인데 어디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 동서가 대표님 알아보실 정도로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무슨...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 모임 리더라는 여성 대표를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긴가민가 얼굴로 보고 있었거든요. 대표가 보육원이요 보육원 하고 말을 걸자마자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다는 기업 여성 대표요. 얼마 전까지 보육원에서 같이 봉사활동도 했던 사이라서 기억을 못할 리가 없는데 웃으면서 절 바라보시는 대표님을 보고 저도 기억이 돌아와서 어머 이런 자리에서 다 뵙는다고 반가워했죠. 동서들은 더욱 뜨악하는 겁니다. 그뿐만인 줄 아세요?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서 모임 사람들 좀 소개시켜주겠다고 제 손 붙잡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혹시라도 대표님께서 보육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실까봐 형님들께서 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속닥거리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 척 모르는 척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선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로 부르셔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 서 있는 저와 제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자기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요. 모든 공을 다 저에게 돌려주시는 얘기를 듣고 저희 형님들 완전히 뒷목 잡고 넘어가기 직전이셨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보육원의 원장님이셨어요. 평생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른 욕심 한 번을 안 내셨던 분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만 바라보면서 자랐기에 지금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모임의 기조가 뭔 줄 알고 계시죠? 이타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뭐? 대표님께서 동선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아니 미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한 거야? 동서, 진짜로 나 엿먹이고 싶어서 작정한 거야? 사전에 미리 그런 정보를 줬으면 내가 이 모임 들어오려고 그 돈을 그렇게 쓸 일도 없었을 텐데 아까워. 저희 형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알고 있었냐는 둥 알고서도 일부러 자기들을 엿먹인 거냐는 둥 진작에 알았으면 동서 이름 팔아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사람을 개고생을 시키냐. 뭐가 됐든지 제 탓부터 하시는 버릇이 참 저건 평생을 살아도 안 고쳐지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저는 생각만 하는 것들을 제 주변 사람들이 칼을 뽑아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더라니까요. 이번엔 그 대표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임의 기조가 뭔지 잊지 않으셨죠? 제가 보기엔 이 기조를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고 모임에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기어들어온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우리 멤버로 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떠세요? 제명하시는 거 찬성하시나요? 다들 웅성거리면서 찬성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모임의 리더분은 단상에서 내려와 저희 두 형님들에게 뚜벅뚜벅 다가오시더니 다음부턴 모임에 절대 나오지 말고 앞으로 우리 모임에서 도움받을 생각도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형님들 완전히 기겁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 동서랑 우리랑 얼마나 친한 줄 아냐고. 제 어깨를 붙들고 얘기 좀 해보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대신 저한테 명함을 척하니 내미셨습니다. 모임에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알고 있는데 다음에 모임에서 다 같이 봉사활동이라도 가게 생겼으면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하겠다면서요. 턱이 바닥까지 떨어진 두 형님들 질질 끌고 행사장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희 형님들이랑 저랑 완전히 전세 역전됐죠. 전 모임에 나갈 생각도 없는데 다음번 모임엔 자기들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싹싹 비시더라고요. 그 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평생 사과란 것도 모르고 사실 줄 알았던 분들이 고개 푹 숙이고 사과까지 하셔서 답답했던 제 시집살이도 조금은 속이 뚫린 것 같아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눈 딱 감고 형님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 모임 한번 데리고 가드릴까요? 아니면 그동안 해온 괘씸한 짓 어떻게 복수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얘기를 저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워서 공유할 만한 곳을 찾다가 이 채널을 발견해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유복한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외조부모님께선 사업을 하셨고 어머님 그런 집안의 고명딸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유명한 화가였고 두 분은 선짤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해요.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했고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에 꼴이 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병원에 살다시피 하셨고 어머니 위로 오빠만 내신 집안의 공주님이었기에 외조부님께선 어머니를 몹시 아끼시며 키우셨다고 해요. 타고난 허약한 체질에 자연 임신은 기대도 하지 않았건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기적처럼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불러오는 배에 비례해서 어머니의 몸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첫 아이를 유산하셨다고 해요. 유산 후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고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원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말라간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아이 생각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절 임신하게 됐다고 해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기에 친가며 외가며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청나게 애정을 기울였고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고 그 후로 양가의 애정 공세는 더욱더 심해졌대요. 전 어렸을 적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랐어요.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배우고 싶은 건 모두 배우며 지냈습니다. 풍족하게 자라서인지 어렸을 적에 전 굉장히 해맑고 남을 잘 믿는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모두가 절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세상이 온통 꽃밭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게 마냥 행복하게만 자라던 절 크게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7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전 자판기에서 파는 음료수가 먹고 싶다고 어머니께 떼를 썼다고 해요. 어머니께선 제 성화에 못 이겨 음료수를 뽑기 위해 잠시 자판기에 신경을 돌리셨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꺼내는 그 짧은 사이에 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어머니께선 제가 사라지자 너무나 놀라 제 이름을 외치며 공원을 돌아다니셨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 찰나의 순간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해가 질 때까지 공원을 돌아다니시며 절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저를 발견할 수 없었고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셨대요. 경찰은 미아 발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공원 근처를 수색해 보겠다고 했고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아버지와 양가 조부모님들이 모두 합세해서 공원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절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고 어른들은 모두 착잡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미아는 3일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50% 미만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어머니께선 절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울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선 지금도 종종 그때 얘기를 꺼내시며 만약 널 잃어버렸다면 난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며 무사히 돌아와줘서 다행이라고 말하시곤 하세요. 그렇게 희망의 끈을 거의 놓고 지내던 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버려진 창고에서 미아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실종되었던 공원에선 한참 떨어진 곳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서 직접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 소식에 온 가족이 그 아이가 제가 만나 떨리는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 누워있던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제가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오열을 하시며 절 껴안으셨고 온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그동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자판기에 신경이 쏠린 사이 전 나비를 쫓아갔고 정신없이 나비를 쫓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멀리까지 뛰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공원을 벗어나 있었고 어머니께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계속 공원을 돌아다니시던 어머니와 길이 엇갈려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신 사이 날이 어둑해지자 무서워진 전 혼자서 집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원을 떠나 낯선 곳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집은커녕 모르는 길만이 계속됐고 결국 제자리에 멈춰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도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어렸던 전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대로 영영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건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음료수를 먹고 싶다고 떼를 썼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면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울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쯤 어떤 남자가 제게 다가왔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봤죠. 이미 주변은 완전히 어둑해져 있었고 전 드디어 누군가가 날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남자는 본인을 따라오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며 절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상엔 착한 사람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남자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골목으로 들어가던 남자는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절 가두었어요. 아마도 척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던 제가 부잣집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절 가둬놓고 부모를 찾아 연락해서 협박하려던 생각이었겠죠. 당시의 기분을 회상해보자면 몹시 어둡고 답답하고 갈증나고 배가 고팠던 느낌만 남아있어요. 그 창고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누구에게 발견됐는진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전 그 사건 이후로 폐쇄공포증이 생겼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아마 제 정신적 방어 기제가 트라우마가 된 기억을 일부러 지워버린 것 같아요. 창고에 갇히기 전까지의 일은 나름대로 기억이 나는데 그 어두운 창고 안에서의 일들은 이렇게 새까맣게 잊은 걸 보면 말입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제게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선 모두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 어르고 달래주셔야 할 어른들이 제게 무서운 얼굴을 보이셨던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멋대로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평생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세상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큰 소리로 절 꾸짖으시는데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된다면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될 거라고 결심했으면서도 막상 화를 내시는 부모님을 마주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미아가 될 뻔한 후로 전 한동안 혼자 있는 걸 몹시 무서워했고 트라우마가 생겨 엘리베이터도 타기 싫어할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아주 약한 폐쇄공포증만이 남아있고 나머지 트라우마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납치 사건 뒤로 전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랑 아래 큰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부모님처럼 선을 봐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의 집안은 저희 외조부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집안이었고 시아버지께선 어림잡아도 재산이 100억대는 되는 굉장한 자산가셨어요. 사실 처음 선자리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께선 몹시 놀라셨다고 했어요. 저희도 나름 넉넉한 형편에 잘 사는 집안이긴 했지만 시댁과 비교할 바가 못 됐거든요. 이런 부잣집에서 왜 우리 집안과 선을 보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그림을 몹시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 외동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본인의 막내 아들과 선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시아버지께서 먼저 선자리 제안을 해서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시작은 선자리였지만 저와 남편은 처음 만난 순간 서로가 운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께서 가끔 아버지와 처음 만나던 날 얘기를 하시며 첫눈에 반했단 말을 꺼내실 때마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 막연히 궁금했었는데 남편을 만난 순간 그게 무슨 감정이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전 첫 만남에서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세상에 운명이라는 게 있기는 있구나 싶더라고요. 시작이 좋았으니 당연히 연애도 순조로웠고 결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죠. 결혼한 지 한참 지난 지금도 저와 남편은 신혼부부와 같이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 자랑을 하나하나 다 하려면 10페이지를 써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이 얘기의 주인공은 저희 부부가 아니니 일단은 접어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됐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주버님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아주버님께선 형님과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가던 차였거든요. 쾌활하고 외향적인 성격인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버님께선 좋게 표현하자면 몹시 점잖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형님께서도 첫인상이 몹시 순하신 분이었죠. 부잣집 딸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날 만한 이미지라고나 할까요? 단아하고 조숙한 느낌이었죠. 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였어요. 저도 남편처럼 몹시 활달하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장남인 아주버님께서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버님께서는 그렇게 사업가에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사업가는 담대하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버님께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조용한 책벌레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아주버님께서 장남이시고 후계자를 정하시는 건 시아버지 소관이니 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굳이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욕심도 없었고요. 그러나 저희 남편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아주버님께서는 사업가에 맞는 그릇이 아니었고 남편은 아주버님께서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회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께서 장남이시니 지금은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더 후계자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면 시아버지께서 생각을 바꾸실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후계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편과 아주버님과 사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척 보기에도 두 사람은 우애가 좋은 형제였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서로에게 상의를 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좋은 건 남편의 시원시원한 성격 덕도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성향 탓도 있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후계자 자리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오히려 본인보단 남편이 후계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었고 사업보단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바로 그림이었죠. 아주버님께선 젊었을 적에 화가로 활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 아버지 얘기를 꺼내시며 그림에 대한 얘기를 물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께서는 시아버지의 맹렬한 반대를 뚫고 미술대학교에 진학하셨고 해외에서 개인 작업까지 하시던 분이셨지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가족과 연을 끊으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결국 본인의 꿈을 접고 시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계시던 것이었어요. 미술 애호가이신 시아버지께서 막상 본인이 아들은 화가가 되지 못하게 하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전 그런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화가가 되어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두고 후계 자리에 욕심이 있는 남편이 회사를 이어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후계자 자리에 아주버님이 앉아 계시는 거냐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셔서 기업은 장남이 이어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고집이 강한 분이셨고 남편이 몇 번이나 아주버님과 함께 후계자 자리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지만 몹시 강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기보단 행동으로 본인이 후계자 자리에 더 걸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회장 자리가 더 맞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실 거라면서요. 남편은 몹시 유능한 사람이었고 화통하신 시아버지의 성격을 꼭 닮아 사업가의 적격인 사람이었기에 전 남편의 계획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남편의 생각대로 점점 남편은 회사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진행하는 프로젝트마다 모두 성공으로 이끌었고 회사 사람들도 남편을 잘 따랐습니다. 남편은 사내에서 평판도 아주 좋은 편이었고 시아버지께선 남편을 점점 높게 사시게 됐죠.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기대가 향하는 만큼 아주버님께선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회사 일에서 조금씩 손을 떼며 본인이 원하시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흐름이었고 전 앞으로도 이렇게만 일이 풀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버님의 생신이 됐고 산속에 위치한 아주버님의 별장에서 가족끼리 생일 파티를 하게 됐어요. 아주버님은 조용한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산속에서 별장을 마련해서 종종 그곳에서 지내곤 하셨거든요. 저도 몇 번 초대를 받아 찾아본 적이 있던 곳이었는데 정말 산속 한가운데 위치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몹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작업에만 집중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죠.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한 식사 자리는 제법 화기애애했어요. 취기가 오르신 시아버지께선 미술 작품 얘기를 꺼내셨고 아주버님께선 작업하고 계시던 그림을 가져와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관심도 아주버님이 아닌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으니 본인에 대한 욕심은 슬슬 접으셨을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의 그림을 보신 시아버지께서 몹시 노하셨거든요. 요즘 들어 회사 일에 소홀하다 싶었더니 이런 곳에 숨어 겨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넌 재능이 없다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회사 일에나 집중해. 꼴도 보기 싫으니 가져다 치워. 아버지, 전 회사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보다 동생이 훨씬 후계자 자리에 적합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절 인정하시고 말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게 재능이 없다고 한들 전 계속 그림을 그릴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죽길 기다린 게 나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꼴 절대로 못 보니까 넌 장남이란 놈이 어떻게 이렇게 매번 날 실망시키기만 하는 거냐? 한 번쯤은 뭐라도 제대로 해내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어? 크게 화를 내신 시아버지께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셨고 그렇게 저희도 시아버지를 따라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주버님께선 상심이 크신 듯 보였고 집안에는 냉랭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도 생각이 많아 보였죠.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던 분위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폭풍 전야 같은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뭐? 아버지께서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고? 얼마 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실종되신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소문난 미술품 애호가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종종 혼자서 전국 곳곳에 있는 미술품을 보러 다니시곤 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지께서는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셨고 그런 여행을 떠나실 때면 온전히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며 연락을 잘 받지 않으셨어요. 연락이 잘 닿지 않아도 어찌되었든 주말이 끝나면 돌아오셨고 가족들은 모두 그런 여행에 익숙했기에 시아버지께서 며칠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특별히 걱정을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조금 달랐어요. 주말이 끝나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연락 없이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조금 길어지는 걸 수도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시아버지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행방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평소 여행을 떠나실 때 방해가 된다며 본인의 행선지도 주변을 미리 알리시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어디로 여행을 떠나신 건지 무슨 이유로 사라지신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수사가 시작됐지만 시아버지께서 타셨던 차가 외곽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단서 외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여행을 떠나셨던 주말은 엄청난 폭우가 왔었기에 그나마 남아있을 만한 흔적이나 CCTV 영상 등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실종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어요. 강도에게 당하신 거다, 차 사고가 나신 거다, 그동안 회사 일에 너무 지쳐서 잠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쉬고 싶으신 거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자 다들 시아버지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였든 돌아가셨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회사의 운영자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는 채였고 더 오래 자리를 비웠다간 회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실종되시기 전까지만 해도 후계자는 남편으로 거의 판이 뒤집혀져 있던 상황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시아버지가 내정해놓고 유서에 기록을 해놓으셨던 후계자는 아주버님이었기에 결국 아주버님께서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 자리를 이어받으시게 됐죠. 아주버님께선 대표 자리에 오르신 후 몹시 버겁고 지쳐 보이셨어요. 원하지도 않는 대표 자리에 올라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러나 회사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어찌되었든 시아버지께서 사라진 상황에서 아주버님께선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할 장남이셨기에 대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형님께서는 그런 아주버님을 몹시 안쓰러워하셨고 시아버지께서 실종되시기 전에 남편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가셨다면 아주버님은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몹시 슬퍼하셨어요. 남편을 생각하는 고운 마음씨에도 전 그런 형님을 달래드리며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슬퍼했죠. 지금 와선 조금 소름 돋긴 하지만요. 시리에 빠진 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 자리가 아주버님께 넘어간 이상 남편이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아주버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적처럼 시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다시 후계자를 위임해 주시는 방법뿐이었으니까요. 회사 대표 자리에 오르는 건 남편의 오랜 꿈이자 인생의 목표였기에 남편은 오랫동안 몹시 우울해했어요. 차라리 형이 대표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기분까진 들지 않았을 것 같아.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허탈해. 내가 저 자리에 앉았다면, 회사를 물려받았다면 모두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갑자기 잘못되실 줄 그 누가 알았겠어. 시아버지의 실종은 모두에게 비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사라진 것 자체로 몹시 슬픈 일이었지만 아주버님께서 대표 자리에 오르시며 모두가 불행해졌거든요.
아니, 사실은 모두가 아니라 한 명을 제외하고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먼 훗날의 일이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반년이란 세월이 더 흘렀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표 자리엔 오르지 못했지만 허탈함을 털어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주버님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표 자리에 오른 초반엔 남편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남편과 뭐든지 함께하려고 하던 아주버님께선 점점 태도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도 독단적으로 내리려 하고 남편에게도 자주 고압적으로 굴고는 했고요. 남편이 먼저 무언가를 제안하면 딱 잘라 거절을 한다거나 그런 건 대표인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죠. 그러나 아주버님의 행동들에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선 그렇게 남편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딱히 대표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회사 생활에 의욕이 있어 보이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 적어졌고 매일같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아주버님의 집을 찾아가자 아주버님께선 이제 내가 대표인데 출근하는 것도 일일이 내게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주제넘게 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과 한바탕 싸우고 집에 돌아왔어요. 형이 도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대표 자리에 욕심이 나는 것도 아닐 텐데 나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회사 일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림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던 형이 맞나 싶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거리라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발작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요즘 들어 형이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있거든. 형수랑 문제가 생겼나 싶기도 하고 형수는 별장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찾아갈 때마다 집에 안 계시던데. 그래? 형님이 혼자서 별장에서 지내신다고? 정말 싸우기라도 하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별거 하실 리 없잖아. 나야 모르지. 형이 도통 입을 열질 않으니까. 회사 일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한테 결정권이라도 주든가. 이대로 두면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남편은 아주버님의 일로 스트레스가 몹시 심한 듯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주버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선 딱히 대표 자리에 욕심이 나서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작업에 몰두하느라 회사 일을 나 몰라라 하신다기엔 요즘 들어 별장에도 잘 가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형님과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걸까 하는 시덥잖은 생각을 하며 남편을 위로해주고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던 참이었죠.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갑자기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날이 밝으면 전화를 걸어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시냐 물어보려던 차에 새벽에 갑작스러운 전화라니 의아한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선 형님의 목소리가 아닌 노년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름 아닌 1년 만에 듣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새아가, 나 여기 지금 그네 별장 지하에 갇혀있다. 그 며느리가 날 여기 가뒀어. 여보세요? 아버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통화는 아무런 대답 없이 끊겼고 전 너무나 충격적인 전화 내용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짧긴 했지만 그 목소린 분명히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 전화가 온 것이냐 다급한 목소리로 물어왔고 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밤중에 경찰차를 타고 산중에 있는 아버님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있었지만 솔직히 전화 내용이 믿기진 않았어요. 형님께서 시아버지를 별장 지하에 가뒀다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믿겨지시겠어요? 그렇게 도착한 아주버님의 별장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인지 불이 전부 꺼져 있었고 경찰관들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질 않았고 결국 경찰관들은 억지로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죠.
별장 안은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경찰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지하로 향한 입구를 찾았어요. 수색은 오랫동안 계속됐고 다들 지쳐가던 찰나 부엌 찬장 뒤로 지하로 향하는 문이 발견됐죠. 입구를 찾기 전까진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말로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발견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경찰들이 먼저 아래로 내려가 지하실을 확인했고 서둘러 내려와 보시란 목소리에 급하게 계단을 타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건 1년 만에 마주하는 시아버지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 있는 형님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선 앙상하게 말라 피골이 상접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실은 몹시 열악한 환경이었고 좁은 방 안에 철제 침대와 책상이 놓여져 있었어요. 방구석 한켠의 낡은 변기에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천장 중앙의 전등은 거의 꺼져가는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모습의 시아버지께선 침대 위에 거의 죽은 듯이 누워 계셨고 험한 꼴을 많이 봤을 경찰들마저 방 안의 참담한 풍경에 혀를 찰 정도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저도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 또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형님께서 정말 시아버지를 그동안 이 지하실에 가둬놓으셨었다니 두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경찰들은 쓰러져 있던 형님과 시아버지를 급하게 들것에 실어 올라갔고 저와 남편도 시아버지를 따라 현장을 떠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충격적이었던 건 지하실의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너무나 야위어버린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시아버지께서는 각종 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도 영양실조를 제외하면 몸에 크게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액과 영양제를 맞으신 시아버지께서는 간신히 눈을 뜨셨고 시아버지께서 눈을 뜨시자 그제서야 긴장의 끈이 탁 풀리며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에선 생명엔 지장이 없긴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시니까 한동안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하실에서 처음 마주한 시아버지의 모습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기에 이 정도면 너무나 다행인 결과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고 언제나 호랑이 같으시던 시아버지께서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난 1년 동안 그 지하실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정말 형수님께서, 아니, 그 악랄한 여자가 아버지를 그런 곳에... 형님께서는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오셨고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만큼 경찰이 형님의 신변을 감시하고 있었죠. 도대체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님께선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건지,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형님의 전화기로 제게 전화를 거실 수 있었던 건지 몹시 궁금한 마음이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셨던 시아버지께선 이내 다시 정신을 잃으셨어요.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기에 잠에 빠져드신 거였죠. 그런 시아버지를 깨워 그동안의 일들을 캐물을 수는 없었기에 그날 밤은 그저 시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에 만족하며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몸을 회복하셨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경찰이 시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겪어오신 건지 생각나는 대로 전부 말씀해달라는 경찰의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긴 얘기를 시작하셨죠. 전 그간의 일들이 몹시 궁금하던 차였기에 병실에 함께 머물며 시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실종되시던 그날도 시아버지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미술관으로 향하시던 길이었고요. 그날 방문하려던 미술관은 다름 아닌 형님께서 추천해 주신 미술관이었다고 해요. 아버님, 저희 별장 근처 산에 있는 미술관 아세요? 이번 주말에 그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식 들으셨나 해서요. 그래? 그 산에 미술관이 있었나? 처음 듣는 얘긴데 내가 모르는 미술관이 근처에도 있었구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말은 갈 곳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겠어. 시아버지께선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미술관이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행길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왔고 미술관으로 향하는 산길은 몹시 가파르고 험했다고 해요. 아주 느린 속도로 길을 지나느라 금세 날이 저물었고 그렇지 않아도 느렸던 속도는 쏟아지는 비와 어둑해진 하늘에 더욱더 더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차 앞으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고 너무 놀란 시아버지께선 급하게 차를 세우셨어요. 뭔가 치이는 느낌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차에서 내려 앞을 살펴보던 차에 갑작스레 뒤통수를 무언가로 가격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컴컴한 방 안이었고 소지품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돈을 노린 강도라고 생각해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며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본인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무렵 지하실 한켠에 있는 작은 철문으로 생수 한 통과 포장된 빵이 굴러들어왔다고 해요. 깜짝 놀라 문 앞으로 다가가 봤지만 안쪽에선 열 수가 없는 문이었고 철로 된 문이라 몹시 단단했어. 배가 고프긴 했지만 납치범이 준 음식이니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한참을 버텼어. 빛이 들어오질 않으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더구만.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고 너무 목이 말랐다. 결국은 그 물과 빵을 허겁지겁 주워 먹었지. 그 뒤로 때가 되면 음식이 작은 철문을 통해 들어왔고 시아버지께선 점점 지하실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고민하고 노력도 해봤지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결국 탈출을 포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선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계셨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쯤부터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정신이 희미해졌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하실에 갇힌 후 처음으로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지만 오랫동안 굳어있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의식도 너무나 몽롱했어. 지하실로 들어온 누군가는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에게 다가와 시아버지의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눈앞에서 손을 흔들며 시아버지가 깨어있는지 확인했고 시아버지께선 마지막 남아있던 힘으로 그 손목을 잡아챘다고 했어요. 몹시 놀란 납치범은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엎어진 납치범의 얼굴을 확인한 시아버지께선 정말 너무나 놀라셨다고 해요. 납치범의 정체가 다름 아닌 본인의 큰며느리였으니까요. 네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형님께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코웃음을 쳤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 멀쩡하시네요. 그러게 아버님께서 쓸데없이 뜸을 들이시지만 않으면 됐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바로 회사 물려주셨으면 다들 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 회사는 도련님 손에 들어갈 거고 제 남편은 쓸데없는 짓에나 목매며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할 게 뻔하니까 아버님께서 사라지시면 회사가 바로 우리 손에 떨어질 테니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전부 다 아버님 잘못입니다. 아버님 탓이라고요. 그러니까 절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형님께선 시아버지를 두고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몸을 돌렸고 시아버지께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던 모든 힘을 짜내 형님을 뒤에서 덮쳤다고 했어요. 예상치 못했던 습격에 형님께선 앞으로 고꾸라지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고 그대로 기절하신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핸드폰을 꺼내 간신히 제게 전화를 거셨고 모든 기력을 소진해 까무룩 기절해버리셨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나니 병원이었고 눈앞에 저와 남편이 있어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정말 제 눈으로 현장을 보고서도 믿기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지고지순하게 남편의 행복만을 바라던 형님께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시아버지를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감금하셨다니요. 형님께서 이런 폐륜을 저지르실 것이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실종되신 시아버지의 얘기를 꺼낼 때마다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저희 앞에서 행선지라도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루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아버님께서 어딘가에 살아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며 울음을 보였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모두 가짜고 연기였다니 등줄기에 오소소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경찰 조사 결과 시아버지의 차가 별장 차고에서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몽둥이도 차고에 함께 있었어요. 형님께선 병원에서 깨어나신 직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이 집안에 시집 오실 때부터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과 결혼을 원하셨고 시아버지께선 장남인 아주버님께 사업을 물려주실 생각이었기에 아주버님과 선을 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아주버님께선 대표 자리에 욕심도 없었고 권력이나 출세보단 본인의 그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으니 형님께선 속은 기분이 드셨던 거예요. 날이 갈수록 회사 일보단 작업에 열중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며 형님께선 조급해지셨고 이대로는 후계자 자리가 저희 남편에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형님은 조바심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평소에 형님께선 저희 앞에서 몹시 순하고 얌전한 척 아무 욕심도 없는 척 연기를 해오셨기에 집안의 그 누구도 형님을 의심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대표 자리에 앉게 된 아주버님을 안쓰러워하는 형님의 모습에 깜빡 속아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였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이 사건이 형님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시작은 형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었지만 아주버님께서도 본인의 별장 지하에 시아버지께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대요. 시아버지를 납치해 별장 지하에 가둔 형님께선 매일같이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 별장에 살다시피 하셨고 그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께선 의문을 품게 됐다고 해요. 아주버님께선 몰래 형님의 뒤를 밟아 형님께서 지하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했고 지하실에서 뭘 하는 것이냐 추궁하자 형님께선 지하실에 시아버지를 가둬놓았다고 실토를 하셨다고 해요. 뭐? 지하실에 우리 아버님을 가둬놨다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해? 당신도 솔직히 아버님이 사라져서 좋았잖아. 당신 대표 자리에 올랐고 난 대표 사모님 됐고 앞으로 아버님 눈치 보지 않고 작업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내가 아버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끼니도 잘 챙겨드리고 모셔드리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를 납치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풀어드려.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뭐? 경찰? 지금 와서 아버님을 풀어드린다고 한들 아버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 같아? 결국 당신도 한통 속이야. 우리 이제 한 배 탄 거야. 어디서 당신만 쏙 빠져나가려고 그래? 애초에 당신이 조금만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나도 이딴 짓 안 했어. 다 당신 때문이잖아. 어차피 아버지 곧 돌아가실 거야. 그냥 이대로 남은 세월 여기서 모시고 당신도 그림 작업 마음껏 하고 당신만 입 다물고 넘어가 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경찰도 아무런 증거 못 찾았잖아.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아주버님께선 형님을 밀치고 지하실로 가려 했지만 형님께선 흉기를 휘두르며 아주버님을 협박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께선 겁이 났고 한편으로는 형님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시아버지를 지하실에서 꺼내드린다고 한들 시아버지께서 날 용서하실까? 이제 아예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고 지하실 문 너머에 시아버지께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아주버님은 침묵을 택하셨대요. 그 뒤로 아주버님께선 차마 별장에 머무를 수 없었고 점점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계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님께선 시아버지께서 노쇠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물과 마실 걸 제공하며 지하실에 감금해 두실 생각이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스스로 음식과 물을 거부하실 것이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며칠 동안이나 시아버지께서 침대 위에서 꼼짝을 하지 않자 혹시 돌아가셨나 싶어 지하실로 내려왔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것이었고, 형님과 마찬가지로 아주버님께서도 경찰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신 걸 알면서도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랬어요. 몇 번이고 경찰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어떤 눈으로 보실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어요. 재판장에서 만난 아주버님께선 본인 같은 폐륜아가 없을 것이라며 오열을 하셨어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어느 정도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의 범죄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사건 이후로 오랜만에 만난 형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고생이라는 걸 좀 하기는 한 모양이었죠. 재판 결과 형님께선 납치, 감금, 협박죄 등등 다양한 죄목으로 실형을 살게 됐고 항소 없이 감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지하실의 트라우마로 아직까지도 어두운 곳을 몹시 무서워하십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에 당했던 납치로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기에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안쓰러운 마음이었죠. 게다가 아주 어린 시절에 낯선 사람에게 납치를 당했던 저와 다르게 시아버지께선 본인의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신 거니까요. 납치범의 정체를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차오르셨을까요? 납치 사건 이후로 시아버지께선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고 자연스레 대표 자리에는 저희 남편이 오르게 됐어요. 시아버지께선 본인의 쓸데없는 고집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 같다며 애초에 아주버님의 꿈을 존중해주고 서로 원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난 큰애가 원망스럽지 않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애한테 심적으로 부담을 줬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일을 겪기 전에 깨우쳤으면 더 좋았을걸.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선 아주버님을 용서한다 말씀하셨고 아주버님께선 그런 시아버지의 앞에서 또 한 번 오열을 하셨어요. 실형을 살게 되신 형님과 다르게 아주버님께선 피해자인 시아버지의 선처와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점으로 인해 가벼운 처벌만 받으셨거든요. 당연히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형님, 아니 이제 저희 가족과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 그 여잔 앞으로도 한참 동안을 감방에서 썩게 됐습니다. 본인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니 당연한 수순이죠. 다시 생각해도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 모습에 깜빡 속아 한때는 그 여자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었다니 참 기가 막히죠. 요즘 전 시아버지의 회복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회복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저 시아버지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미술관에 함께 나들이를 나가는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납치 트라우마로 고생할 적에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선 제가 자연스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절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런 어른들의 노력 덕에 전 금세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있었고 제 노력이 시아버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시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일같이 시댁께 얼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 자리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그토록 원하던 자리였지만 떠밀리듯 앉게 되어 처음엔 조금 불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버님께선 사건이 일어났던 별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작업실을 구하셨어요. 저번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한번 찾아뵀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의 그림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긴 시간 동안 서로 상처만 주며 지내왔다고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주버님께선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엄청난 사건을 겪은 뒤로 점점 행복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파란만장하고 지금까지도 믿기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제 인생의 납치와 관련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한 번도 많은데 2번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일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마주하시길 바라며 이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